주제는 제가 이제 ETF 관련된 얘기를 좀 쭉쭉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왜 자꾸 패시브 장세 중심으로 갈까? 뭐 왜 패시브 장세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LG 엔솔 관련해서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네네네. 너희들 때문에 LG 엔솔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 아니야? 너희라고 하면 ETF. ETF나 뭐 네. 패시브 수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에코준, LG화학 주가가 빠진 거 아니야. 너희들이 결국은 시장을 교란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그 규정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규정이라는 것은 그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 룰북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수 룰북에 있는 날짜고요. 그리고 추정 자금 정도만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면서 내가 정말 알파를 내는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써먹어라. 저는 정해진 대로 할 테니까 충분히 써먹어라라는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지수, 다양한 ETF, 다양한 종목들 중심으로 쭉 썰을 풀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 그러면 ETF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데 도대체 뭘 사야 되나요? 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미에는 농산물 ETF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그리컬처. 네, 그래서 농산물 ETF로 또 큰 부를 이루신 분 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잠깐 드리면서 결국은 기는 뭐 패시브 수급의 전성시대, 이 종목을 쳐다봐라. 이 날짜에 이 종목에 이런 수급들이 발생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결에는 그래서 농산물 ETF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술술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딴 데서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은 패시브 수급에 대해서 왜 패시브가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느냐.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예, 먼저 들어보죠. 또 그 이면에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예전에 아마 제가 박 박사님이랑 같이 근무할 때만 해도 저희의 큰 고객은 액티브 펀드였죠. 그렇죠. 액티브 펀드였고, 저희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증권사의 그 리서치 센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공모 펀드를 굉장히 잘했던 한투운영이라든지. 그리고 1등이죠. 저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공모 채권형 펀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공모 채권형 펀드요? MMF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MF 말고. 채권형 펀드의 제일 큰 거. 네. 흥국자산의 VIP 셀렉션 4인가? 그게 가장 크대요. 지금요? 아니면 과거에? 지금. 그게 레포 펀드 아닌가요? 혹시? 레포 펀드는 아니고? 아니고요. 정식 공모형 채권 펀드인데 듀레이션 좀 짧게 하는. 네. 근데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일 큰 게. 네. 채권형 펀드 제일 큰 게 3천억이요? 공모 펀드. 그러니까 뭐 사모, 저도 뭐 제가 책을 쓰면서 그런 거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공모 펀드랑 사모 펀드랑 규모가 역전됐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모 펀드가 꽤 그때 이제 미래에셋 처음 펀드 나오고 하면서 엄청 시장이 컸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패시브의 득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시브는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규칙, 정해진 룰, 정해진 교체 방법에 의해서 종목을 편출입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 편출입할 때 발생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인덱스 체인지 효과, 이런 것들을 누가 상쇄해 주냐면 액티브 펀드들, 소위 말하는 공모 펀드들이 상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LG 엔솔을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 국민연금 LG 엔솔을, 이 펀더멘탈이 비싼 LG 엔솔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우량주를 파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모 펀드가 좀 있었더라면, 좀 액티브 펀드가 좀 더 있었더라면, 그러면 걔들은, 그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 액티브 펀드들이 받아만 줬다면 이렇게 종목별 왜곡이라든지 또 패시브 애들이 종목의 그 수급을 망쳤어 라는 얘기가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ETF는, 우리 패시브 펀드는 요런 날짜에 요렇게 하고 요런 날짜에 요렇게 하고 어떤 지수는 요렇게 할 테니까
요거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뭐 만약에 뭐 공모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 날짜대로 좀 뭐 매매를 하신다면 역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알파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이 수급이라고 하면 가변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수급도 있고 조금 이제 뭔가 정해져 있는 수급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 지금 본부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이 정해진 수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해진 수급이 또 규모가 네. 적은 규모가 아니니까 네. 아주 좋은 힌트를 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시작을 해보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준비한 이제 주제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뭐 이승조 그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ETF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ETF 업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희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물 안에 고래 안에 우물이 들어왔다고. 우물 안에 고래가 들어온 거예요. 저도 애널리스트 20년 그리고 이제 ETF 쪽에서 1년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장표를 좀 보시면서 네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 자료는 NH투자증권에서 허율 위원이 작성한 자료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지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수. 자, 2월 8일 날 빨간 줄 쳤는데 제가 빨간 줄을 하나씩 없애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2월 8일 날. 네, 그냥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ETF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MSCI? 2차전지. 2차전지. 예, 2차전지 ETF가 처음이고요. 근데 2차전지 ETF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네. 2차전지 ETF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테마 지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박 박사님 테마 지수와 섹터 지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테마와 섹터. 섹터는 뭐 한글로 따지면 업종 지수라고 그러죠. 네네. 테마 지수와 업종 지수는 어떤 차이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테마라는 것은 네. 매출이 없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돼요. 메타버스 테마라고 부르지 메타버스 업종이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페이스북을 볼 때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큘러스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매출액이 너무 미미해서. 페이스북의 이만한 사업 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업종지수라고 얘기한다면 페이스북은 못 들어가요. 왜? 업종지수라는 것은 그 업종의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메타버스 업종 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총 매출액의 50% 이상 또는 40% 이상 이런 식으로 업종 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건 2차전지 업종인가요? 테마인가요? 테마예요. 왜? 지금 만들어진 지수가 아니에요. 이 2차전지 산업이나 2차전지 테마 지수는 네. 2년 전에 만들어진 지수예요. 2년 전.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만들어질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당시 기준으로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2차전지라는 용어 자체는 있었지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섹터 지수인 거하고 이게 테마 지수인 거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어프로치 방법이 틀린 거예요. 테마 지수를 만들 때에는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해도 스크리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좀 작은 회사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온갖 사업을 다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요, 출판업도 하고요. 그러면 출판 테마 지수가 만들어지면 그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네. 사실 이게 그러면 그것만 잘 이용하면 네, 맞습니다. 그 패시브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우리는 메타버스도 하고요, 2차 전지도 할 거고요, 네. 태양광도 할 거고, 풍력도 할 거예요. 이러면 네.
온갖 테마 ETF에 다 포함돼서 수급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테마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테마 지수 만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업종 지수는 심플해요. 어떤 업종이야? 저 여행 레저 업종인데요. 그래, 알았어. 재무제표 뜯어봐. 여행 레저 관련된 매출이 너희 총 매출의 40% 이상 돼? 안 돼? 돼? 그러면 들어와. 그렇지만 테마 지수는 사업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뉴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나 AI 뭐 텍스트를 이제 발췌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종목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세부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 매칭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뒷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제 섹터와 테마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근데 2차 전지 ETF를 보면은 정확하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산업이 있고 네. 2차 전지 테마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2차 전지 테마는 그렇다 치는데 네. 2차 전지 산업은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봤었을 때는 실제 매출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같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테마 지수고요. 똑같은 테마 지수예요? 네, 대신에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네. 저희가 딥서치라는 업체를 썼어요. 딥서치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실 거고 여의도의 파크원에 있는 AI 업체인데요. 이 친구들이 뉴스 검색이나 기업 보고서나 사업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통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를 정해줘요. 뭐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그 매칭되는 기업들을 얘들이 발췌해 오면은 그걸 갖고 이제 그 종목들을 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뽑는 방식이고 2년 전이니까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메인 테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도 이제 ETF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으로서 2차 전지 산업하고 2차 전지 테마 ETF의 구성 종목의 차이를 보면 네. 2차 전지 산업은 약간 셀 업체 중심으로 돼 있고 네. 그쪽의 비중이 좀 높고요. 네. 2차 전지 테마는 약간 소재 업체들 그리고 비중이 조금 이렇게 안 분되어 있는 느낌? 네. n분의 1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조금 테마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테마 지수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약간 속은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사람 배워야 돼요. 이게 네네. 사람이 배워. 저도 이제 섹터랑 그 테마의 기준 명확한 걸 몰랐는데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이제 감이 오네요. 네, 감이 오니까 이제 좀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박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스코어링 방식이나 키워드 방식을 쓰다 보니까 캡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한 종목에? 네, 한 종목의 캡을. 그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그 타이거 거는 약간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데 타이거는 10% 캡이에요. 한 종목의 캡이 10%고 그리고 코덱스 것은 참고로 코덱스가 2차 전지 산업인데 네. 20% 캡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둘 다 똑같은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지수지만 코덱스는 20%, 타이거는 10%다 보니까 LG화학의 비중이 차이가 난 거예요. 코덱스는 20%의 캡 꽉 찬 비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고 그리고 타이거 거는 10% 비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러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키워드 방식을 쓰다 보니까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부분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2차 전지 테마 지수를 만들 당시만 해도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핵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죠. 뭐 2차 전지 관련된 관련성이 있다가 사라졌다.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 테마 지수들은 종목을 넣고 빼는 규정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규정이 좀 바뀌었나요?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지수위원회를 열었었고요. 참고로 2차 전지 또는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지수는 둘 다 FN 가이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FN 가이드, 지수사인 FN 가이드, 삼성자산, 그리고 미래자산은 뭐 따로 만나셨겠죠. 만나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핵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종목을 없애고 물적 분할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을 넣는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LG화학 빼고 LG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예외적인 규정이고 이건 다 공시사항이니까 항상 ETF를 보실 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공시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공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7영업일 이후부터
서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상장된 지 7영업일 이후. 네네네. 그래서 7영업일이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몇 %가 캡이었냐면 20%가 캡이었고요. 사이즈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LG화학 2천억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2천억을 사야 돼요. 한 방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네, 한 방에 하기가 2천억은 좀 곤란해요. 누가 곤란하냐면 LG에너지 솔루션 사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은 유동비율이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기업인데 유동비율 15%거든요. 15조가 시장에서 돌아다녀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LG화학을 파는 거. LG화학은 받아줄 수 있는 수급적인 주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당연하죠. 이걸 또 누가 좋게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골치 아팠던 거예요. LG화학 판 돈 갖고 그 돈 갖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그럼 팔려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3일 동안 나눠서 할까? 뭐 아니면 한 방에 할까? 한 방에 하려면 저희는 보통 종가에 하거든요. 동시호가 때 해야 되는데 한 방에 하게 되면 또 종가관여라는 게 있어요. 네, 종가에 그 종목의 주가가 얼마 이상 움직이게 되면은 그 종가의 30% 이상의 물량을 관여했던 증권사는 뭐 페널티를 물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운영사는 운영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로 주문을 딜리버리하는 증권사가 또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거와 코덱스가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코덱스는 야 10일 동안 나눠서 하자. 10일 동안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근데 비중이 20%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2%씩. 날마다 2%씩 LG화학 2%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2% 사고 2% 팔고 2% 사고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한 거고요. 상장이 안 돼 있었지 않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상장 후 7영업일 이후부터. 상장 후 7영업일. 그래서 그걸 이제 열흘 동안 했다라는 열흘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영업일부터 했으니까 7영업일부터 17영업일까지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뭐 그거를 이제 나눠서 하게 된 거였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었지 않습니까? 1,000억이니까 종가에는 1,000억을 LG에너지 솔루션 살 수는 있었지만 LG화학을 1,000억원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가에. 그날 저 눈으로 봤어요. 그날 순간적으로 LG화학이 마감 동시효과 때 하한가 갔었어요. 그 7영업일 되는 날. 그래서 타이거는 얘기 들어봤더니 장중에 10분할 매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할 매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시간 나눠가지고 디스크리트 주문 걸어놓는 거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살 거면은 1시간마다 100주, 1시간 안 되겠구나. 영업시간이 6시간이니까 뭐 30분 단위로 100주. 그게 그거였군요. 가끔 호가창 보면 이제 같은 분단위로 뭐 같은 수량이 계속 나오는 그런 주문들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10분할 매매로 해서 그렇게 주문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한국에서는 그날 종가 시총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지수 계산할 때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왜곡이 생기잖아요. 왜곡이 나눠서 생기죠. 하면 지수랑 그 펀드랑 약간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지수는 왜곡이 생기니까 저희는 그게 플러스 트래킹 에러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트래킹 에러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운영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종목을 뺐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BA라는 방식, 밸런스 어마운트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상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기타 비용으로 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발생한 건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뭐 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삼성자산운용을 다니고 있는 한 지금은 주주들의 지식 수준이나 주주들의 그 자신들의 이제 지적 수준이나 주주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함부로 이런 행위를 하기는 큰일 나겠죠. 시장이 아마 뭐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테니까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지수인데요. FN 가이드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FN 가이드 말고 또 지수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수사가 몇 개나 있는지. 뭐 FN 가이드 그리고 거래소, 한국 거래소, 코스피 200, KRS 100 이런 것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두 개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2차 전지 지수를 KRX도 만든 게 있어요. KRX도 2차 전지 지수를 만들었고요. 혹시 BBIG 기억나시나요? 알죠. BBIG. 네, 배터리, BBIG, 바이오, 네, 인터넷, 맞습니다. 게임. 네. 네, K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BBIG 지수가 2차 전지 지수예요. 네. 그것도 좀 사이즈가 되거든요. 5천억. 그러면 민간 지수 사업자인 FN가이드는 이렇게 특별 규정까지 만들었고, 뭐 물론 테마 지수라는 뭐 약간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물적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 변경을 통해서 바꿔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KRX는 어떻게 했을까요? 좀 시장이랑 좀 호흡하면서 빨리빨리 바꿔줬을까요? 아니면 정기 변경까지 기다렸을까요? 정기 변경까지 기다렸겠죠. 네, 맞습니다. 그 KRX는 어차피 그 나라 기관 같은 거니까. 네, 그런데다가 유통성 없이. 네, 그리고 KRX가 또 선물 상품이 있어요. 네, 선물 상품이랑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FN 가이드는 그냥 2차 전지 테마 지수는 저희밖에 안 써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지수는 저희 코덱스밖에 안 쓰고 2차 전지 테마 지수는 타이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둘이만 협의해서 또 지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한국 거래소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는 3월 달에 정기 변경할 건데 이것도 좀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 자,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안 하나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뭐 동박인 소재 쪽 막 구미 공장 짓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테마에서 빼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꼭 매출이 없더라도 테마나 이런 거는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만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LG화학을 안 빼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넣으면 이런 문제는 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또 보는 사람이 LG화학이 2번 들어간 셈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 버린. 물론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긴 한데 보세요. LG에너지 솔루션의 85%가 누구 거죠? LG화학 거죠. 그렇죠. 그러면 LG화학도 들어가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 버리면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중에 맞게 조절을 해주는 거는 그렇죠. 조절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LG화학은 좀 줄이되 빼기는 어렵고 LG는 하고는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LG화학 쪽에서 좀 강하게 좀 컴플레임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조금 하고 있고 구미에 말씀하신 대로 공장 지었어. 왜 제가 구미에 공장 지었다고 강조하냐면 제가 고향이 구미잖아요. 저 대구입니다. 네, 저 구미 중학교. 이렇게 또 혈연지연. 안 돼 이러면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거래소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거래소도 굉장히 난감할 건데 거래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테마지수다. 테마지수는 민간 지수사업자인 FN가이드가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특례 편입을 통해서 변경을 시켰고 남아있는 테마지수는 KRX가 만든 2차전지 테마지수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마라는 게 소멸됐냐? 관련된 사업을 아예 안 하냐? 그냥 만약에 테마지수가 아니라 업종지수였다면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빼버리면 돼요. 야, 너 매출액 떨어졌잖아. 이제 이 업종에 너 의존도 별로 없잖아. 확 빼버리면 되는데 얘는 테마지수라는 한계상 좀 약간 애매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래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뭐 저도 여기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뭐 테마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LG화학을 빼고 그 자리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그 동시만기일에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KRX의 테마지수 그 변경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잠깐만 규모까지만. 아까 이제 코덱스는 2천억 규모였고 타이거는 1,000억 규모였는데 요 KRX 관련된 수급 규모는 얼마나 아마 될까요? 5천억에 25%니까 5천억에 25%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이것도 약간 뭐 오버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팔아야 될 게 있긴 있는 거네. 네네네. LG화학 입장에서 팔아야 될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살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마지수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지수. 자,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입니다. 어저께 발표가 됐고요. 코스피 200은 룰이 약간 틀린데 신규 상장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코스피 전체 종목들 중에서 15영업일 동안 50이 안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날 넣어줍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이 규정을 통과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피 200 내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데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크게 보면 100조예요.
여기서 60조는 국민연금이에요. 네, 국민연금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 펀더멘탈이 비싼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이 펀더멘탈 비싼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팔았다. 이런 나쁜 놈들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금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100조까지는 안 볼게요. 60조 빼고 40조만 볼게요. 네. 1.3%예요. 40조에 1.3%? 네. 그러면 얘도 한 4천억이 넘죠. 40, 그렇지. 이게 제일 크네요. 예. 100조에 1%면은 1조니까 예, 40조에 1.3%면은 4천억이 넘죠. 5천억. 예, 5천억 가까이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의자놀이에요. 의자 10개가 동그랗게 놀려져 있는 의자놀이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앉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9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좁혀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10자리밖에 없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10자리에 앉겠다고 끼어들었어요. 아, 하나 빼야 된다. 네, 네. 그러면 하나를 빼든지 아니면 나머지 9명이 좀 좁게 앉아야 되겠죠. 네. 이런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삼성전자 비중이 0.04% 정도 줄어들어요. 네. 1.35%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비워줘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겠죠. 네. 0.04% 정도 비워주니까 아마 그것만 계산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사실 1월 달에 우리 증시가 망가졌잖아요. 네네네. 되게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 글로벌 증시 조정에 편승하긴 했지만 일정 부분. 네. 근데 사실 이런 수급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빠져나간 거니까 팔았으면 그만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지도 꽤 됐고. 네. 근데 분명히 팔고 샀는데 네. 판 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전반적인 시장을 이렇게 안 좋게 했는데 이 산 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그럼 왜 안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희석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G에너지 솔루션 전부터 수급이 많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고래를 사기 위해서 좀 대기성 자금들이 멈춰버린 거죠. 아, 그 전에 이제 이게 네. 큰 게 들어오니까 네네네네. 좀 현금을 마련해야 네네네네. 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매일 얘기하시는 뭐 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모 본부장님께서는 네. 야 LG엔솔 사기 위해서 나 진짜 열흘 동안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 보니까 결국은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는 중단됐던 거였죠. 아, 그거 네. 사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솔루션 100조 정도 되죠 시총이.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100조라는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그 시장을 이만큼 수요를 얘가 걷어갔으니까 네네. 이만큼 가라앉는 부분이 더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형 IPO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대형 IPO가 있었던 뭐 삼성생명의 IPO, 에버랜드의 IPO 이렇게 IPO가 있었던 그 달에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꼬이면서 대형주들은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좀 대형 종목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버거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번 에너지 솔루션 사태 때 거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주가 언제 풀리는 겁니까? 아까 그 정해진 날짜 다시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월 20일은 일단 KRX의 3월 10일. 네. 3월 10일인가? 네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코스피 200까지만 설명 좀 드리고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15영업일 동안 코스피 내 순위 50위 안에 들어오면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길.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지수룰이 동시만길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이 워낙 그 유동성이 풍부한 선물 상품이다 보니까 날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코스피 200과 안 들어가 있는 코스피 200은 같은 상품인가요? 다르죠. 다른 상품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수 체인지와 만기일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동시만기일 날 다음 날을 지수 변경일로 하고요. 동시만기일 다음 날을 지수 변경일로 하게 되면 관련된 리밸런싱 종목 교체는 언제 해야 될까요?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네, 동시효과 때.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지수가 막 움직이는 현상을 내만여의 날. 내만여의 날. 네. 내만여의 날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만여의 날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있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만기일에는 지수 방향성이 많이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내만여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수 종목 교체도 내만여의 날의 변동성을 키워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래서 코스피 100은 3월 동시만기일, 3월 동시만기일이 3월 10일이니까 3월 10일 다음 날 원칙적으로는 3월 11일부터 반영인데 11일부터 15일까지 네, 11일 날 반영인데 네. 10일 날 마감 동시효과 때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3월 10일. 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KRX 2차 전지 지수들도 3월 10일 동시만기일 때 마감 동시효과 때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솔루션을 넣는 그런 리밸런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뭐 며칠 동안 한다든지 그날 하루에 다 합니다. 그냥 다? 예. 그러면 이제 3월 10일 되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패시브 수급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가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3월 10일 날 지금 캐렉스 그거하고 그 ETF 그 저기 변경되는 거하고 코스피 200 변경되는 게 같은 날이니까 네네네. 이거 아까 합치면은 하나는 5천억 정도 되고 하나는 1,000억 정도 되니까. 네, 이거 합치면 최소한 5천억. 네, 허율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네. 코스피 200만 4,300억. 그리고 그 KRX 관련된 2차 전지 지수 ETF만 하더라도 1,200억 정도의 그 순매수, LG에너지 순매수를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합쳐도 5천억이니까 저는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지겨워, 아유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라고 하셔도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3월 만기일은 배당 때문에 네. 12월 배당 받은 거 네. 이제 첫 동시만기이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격도 조금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충격도 좀 있을 거고, 네네. 그 변동성이 그렇죠. 3월달에 굉장히 좀 심하게 네네네. 만기일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대형주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은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만기일 전망을 지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9일날 수요일날이거든요. 한 번 더 나오시겠어요? 아 그거는 제가 보고 지금은 전문가 10일이 만기일인데 9일날 와서 전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서 이거는 오늘 얘기도 까먹으니까. 네네네. 전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9일날 한 번 더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너무 무관한 얘기 맞습니다,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했었을 때 아니 LG화학 뭐 물론 에너지솔루션을 떼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인데 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려면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뭐 제가 삼성자산운용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으로 말씀은 절대 못 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박 박사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G화학을 나 LG화학을 살 거야, 나 LG화학 여전히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신다면은 이런 이벤트를 이용하시는 게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 지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워낙 MSCI 배원이 크기가 했잖아요. 커가지고. MSCI는 이미 끝나긴 했는데 MSCI는 상장 후 첫날 또는 둘째 날 시가총액을 가지고 특례 편입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들은 화끈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15영업일 동안 좀 재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썸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썸을 타요? 네, 썸을 좀 야 될까 말까 썸의 문화를 갖고 있는 반면에 확실히 외국인들은 야 들어갈래 말래? 너 나 좋아 싫어? 직진. 너 나 좋아 싫어? 싫으면 나도 싫어. 뭐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본부장님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아, 예, 그런가요? 아니, 되게 표정이 그 외국 스타일 얘기할 때 워낙 밝길래 죄송합니다. 와이프랑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첫날 또는 둘째 날에 시가총액을 가지고 규정 그 커트라인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10영업일 뒤 이렇게 때려버려요. 네, 그래서 아까 2차 전지 ETF는 상장 후 7영업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2월 8일 날 리밸런싱이 일어났고요. MSCI는 10영업일이니까 2월 14일 아마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때 리밸런싱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 매매를 보실 때 창구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아마 모건 창구라든지 골드만 창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날은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날 하도 신기해서 캡처 떠났었어요. 거의 외국인 창구에서 400만 주인가?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MSCI 추정 자금의 규모를 역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SCI 추정 자금은 한 0.5조 달러,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MSCI 이벤트가 다 끝났냐? 이건 특례였고요. 또 2월 28일 날 MSCI 정기 변경이 있어요. 아이고야. 예, MSCI 정기 변경 2월 28일입니다. 아니 왜 한 방에 안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이거는 나눠서요. 예, 특별 변경이었어요. 예, 애들도 특별 변경, 정기 변경, 특별 변경, 정기 변경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MSCI 정기 변경 때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네. 이런 종목들이 신규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냥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MSCI 2월 정기 변경이라고 치시면은 어떤 종목 들어오는지 어떤 종목 빠지는지 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LG 엔솔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엔솔이랑 상관없는 이벤트긴 한데 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SK 스퀘어 혹시 아세요? 알죠. SK텔레콤이랑 분할한 분해가 아니고 인적 분할한 거죠, 이건? 인적 분할 아니고. 박 박사님,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한도가 얼마일까요? 비중의 한도? 네. SK텔레콤, KT 49%. 아, 50% 밑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기관 산업 이런 것들은 49% 룰이 있어요. 근데 MSCI는 외국인들이 보는 그 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49%가 이제 허들인 거예요. 근데 SK 스퀘어는 49% 비중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죠. 통신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SK 스퀘어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어나요. 네. 아, 이거는 좀 꿀팁이긴 하다. 이게 외국인들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 요런 그 거래 비중 제한도. 예, 요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LGU 플러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LGU 플러스가 좀 재밌는 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49%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LGU 플러스를 좋게 봐가지고 막 사기 시작하면은 MSCI 코리아에서 빠져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한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의미 없어. 너 나가. 그래서 또 LG화학이 나가잖아, LGU 플러스가 나가잖아요. 네. 또 외국인들이 그러면 또 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도가 늘어나서 MSCI 코리아에 다시 들어와요. 아, 그것 때문에 괜히 주가가 왔다 갔다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근데 이게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이거는 펀더멘탈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항상 LG 플러스의 실적이 나빠졌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어? 이렇게 보면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LGU 플러스 MSCI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하시면은 이 사례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SK 스퀘어는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 종가 때 외국인 창구로 SK 스퀘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만 보시고,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제 말이 맞는 거고 안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출연할 일이 없겠죠. 거짓말했으니까. 아, 그런가요? 또 와서 사과하셔야죠. 네네. 아, 또 석고대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잘 맞출 때까지 계속 나와야지 그러면. 네네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MSCI까지 얘기 드린 거고요. 네. 국내 2차 전지 테마 지수까지 얘기 드렸는데 또 글로벌 2차 전지 테마 지수가 또 있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끝났어요. 끝이 없겠는데. FTSE도 있잖아요. FTSE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 그 6월 달에 있다는데. 네네네. 아니, 그럼 이거 LG화학을 계속 눌리는 올해 내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참고로 이제 그 대표적인 2차 전지 글로벌 ETF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아마 타이거 상품으로 상장되어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리튬. 네네네. 맞아, 이게 또 글로벌 X 상품으로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또 앰플리파이의 BATT라는 또 BATT라는 또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ETF들은 쓰는 지수가 외국 지수를 쓸 거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영어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는 말이 안 통한 게 아니라 야, 이런 일이 있었어. LG화학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애가 상장했어. 이제 LG화학은 2차 전지 ETF,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 오늘 우리 일부 LG화학 주주분들이 되게 싫어하겠다. 네네네. 혼돈의 카오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충 다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또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매출, 지배구조 이런 걸 다 아니까 설득이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설득이 안 돼요.
어차피 그들도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다 분석하고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게 패시브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거 다 합쳐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 메커니즘은 알겠어요. 네. 그런 수급, 이런 그 패시브 자금의 수급이 완전히 다 종결되는 시점은 알 수 있나요? 아마 저는 뭐 한 최소한 5월이나 6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거 2차전 그 리튬 2차전지 ETF가 아마 4월 정도에 좀 아직도 LG화학 들고 있어요. LG화학을 3%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얘가 추정 6천억짜리 ETF다 보니까 뭐 3% 정도 들고 있으면 그것도 꽤 되죠. 예. 그래서 4월 정도에 아마 그 글로벌 리튬 2차전지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그 BATT라는 또 다른 2차전지 ETF도 LG화학을 빼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그런 리밸런싱 할 거니까 실제로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2차전지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한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오늘 이게 아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좀 두 번째 이슈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이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대략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이 좋다 또는 나쁘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뭐 룰대로 이렇게 리밸런싱 하니까 요 날짜만 좀 기억하고 계셔도 피해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높아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방금 뭐 박사님 말씀하셨던 FTSE 그건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다 아직 날짜가 좀 남아가지고요. 걔는 3월 13일인가 그래요. 3월 13일이니까 날짜가 좀 남아서 FTSE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날 오셔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불러주시면 박 차장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인플레이션 사실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러시아랑 인플레이션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ETF인 것 같은데. 살 거를 얘기해 주세요. 우크라이나가 뭐 전 세계 빵 바구니라고 하는 거 맞나요? 빵 공장. 빵 공장?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과 싸워 이겨 나가는 파이터. 이 ETF를요?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앰플리파이라는 ETF 운용사의 iWin. 티커 재밌죠? iWin이에요? 난 이긴다. ETF인데 그 ETF의 풀네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ETF를 한번 뜯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온다.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 뭐부터 사시겠습니까? 어떤 자산? 당연히 G로 시작하는 골드요? 맞습니다. 골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어차피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목적이지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골드가 첫 번째고 실제로 골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비트코인 현물을 들고 있는 트러스트를 한 번 더 투자한 ETF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커머더티. 그래서 저는 커머더티 관련된 ETF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뭐 저는 언론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론 기사들에서 농산물 ETF가 챙겼다. 자, 방금도 빵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밀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쳤는데 우리의 잘생긴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12일 미국 러시아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같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맥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딱 답을 줬지 않습니까? 소맥. 참고로 황무영진 위원은 저의 구미중학교 후배입니다. 또 학연. 그래서 아직 싱글이죠, 그 친구. 아직 싱글입니다. 아니 저희가 원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렇다면 밀 ETF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밀 ETF가 없더라고요. 밀만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뭐 돼지고기 ETF 이런 게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좀 매력적인 거 같긴 한데. 한돈 ETF.
한우 ETF 이런 거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사실 한 2, 3년 전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막 있을 때 저도 찾아봤거든요. 본육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봤는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의 공정성. 어떤 공정성 말씀하시는 거죠? 공정한 가격. 한우 가격이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밀이나 옥수수나 설탕 이런 것들은 수요처가 뻔합니다. 카길, 몬산토 이런 거대 농업 복합 기업들이 세계 이런 농산물 수요와 공급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나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농산물은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농산물을 기초로 한 ETF보다는 여러 개를 섞어서 만든 ETF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3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콩, 밀 이게 3대 농산물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밀, 옥수수, 대두, 설탕 이렇게 설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좀 보시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혹시 화면 보이시면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존 윌리엄 헨리 JWH라는 분이세요. JWH라는 되게 분이신데 유명한데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분만 아시면은 이 바닥에서는 너 공부 좀 했구나. 이분이 원래 그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농부의 아들이었고요. 15살까지 그 농사를 짓다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학을 공부했으나 농사를 중퇴하고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는 기술을 학습했고 뭐 계절 변동, 토지 황폐화로 인한 가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습득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농산물 트레이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은 CTA라고 적어놨는데 커머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헤지펀드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JWH라는 헤지펀드 농산물 트레이딩만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를 창립하셔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손꼽히는 30대 부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보스턴 레드삭스, 뭐 리버풀 뭐 이런 프로구단들을 인수하셔가지고 야구랑 축구 두 개를 갖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확실히 숫자에 강하다 보니까 그 머니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머니볼에 그 빌 단장을 보스턴 레드삭스로 스카우트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또 하나의 커다란 산업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 얘기하면 JWH 요것만 기억하시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뭐 아는 척할 수 있다. 아는 척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너 JWH 아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농산물 매매하면서 그 정도도 몰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뭐 말랑말랑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꿀팁까지 아는 척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고 시장을 단기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길게 접근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매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매매 타이밍 상에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패시브 펀드의 수급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꿀팁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의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자주 나와서 뭐 자꾸 설명드리고 뭐 욕 먹을 때 욕 먹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린다면 또 저희의 이런 얘기를 역이용해서 또 다른 또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면 시장 충격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